새. 귀신 들린 우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 텍사스 아논이야. 엄마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 솔직히 말해서 별로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엄마가 나에게 말한 방식이 좀 무서웠었어. 한 번도 공유해본 적 없지만 너희들이라면 좋아할 것 같아서. 드디어 집을 살 준비가 된 젊은 시절 부모님. 시골의 전원주택. 두껍고 낮은 가지가 마땅히 키 큰 풀에 쓸리는 참나무들. 우리 아들이 크면 뛰어다닐 공간이 많아서 너무 좋다. 부모님이 이사를 해. 뒤쪽엔 오래된 우물이 있어. 살짝 허름하지만 부모님은 그곳을 소박하고 그림같이 보이게 한다고 생각해. 첫날 밤 엄마는 우물에 관한 꿈을 꿔. 거대한 새가 우물 위에 앉아 엄마에게 말을 걸고 있어. 엄마가 일어나. 새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둘째 날 밤 같은 꿈을 꿔. 잠에서 깨어났고 새가 무엇인가를 요구했던 건 기억나지만 정확히 무엇을 요구했던 건지는 기억하지 못해. 나중에 엄마는 상점에 가.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해. 오래된 우물 있는 집에 이사 오셨어요? 예, 맞아요, 어머님. 거기 사셨었나요? 할머니는 긴장한 듯 보여. 내 아들이 몇 년 전에 그곳으로 이사했던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의 아들은 계속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해. 그리고 그 아들이 꿨다는 그 꿈들이 무슨 꿈이었는지 알아맞혀봐. 엄마는 불편해졌고 가봐야 한다고 말해. 미친 소리같이 들릴 거 알아요. 하지만 그 땅에는 무언가가 살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정신 아닌가 봐. 엄마는 자리를 떠나. 그날 밤 엄마는 같은 꿈을 꿔. 이번엔 우물이 넘치기 직전까지 차 있어.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봐. 내 아기 침대의 이미지를 보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없어. 그냥 작은 뼈 더미만 있을 뿐. 새를 올려다봐. 그 할머니야.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나. 나를 확인하려 달려가. 나는 자고 있어. 갑자기 큰 소리가 나고 엄마가 창밖을 내다보는데 바로 바깥에 있는 참나무가 검은 찌르레기로 뒤덮여 있어. 그것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고 있어. 아빠가 그 소음에 깨어나 총을 들고 밖으로 나가 몇 발 쏘아댔고 새들은 흩어져. 부모님은 잠자리에 들고 엄마는 더 이상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아. 다음날 엄마가 아빠에게 이상한 우연의 일치에 대해 이야기해. 그 꿈, 그 새, 그리고 그 할머니. 아빠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넘겨. 네가 호들갑 떠는 거야. 그날 밤 꿈이 바뀌어. 새는 없고 우물만 있어. 물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여 잔디와 엄마의 발을 적셔.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것은 검은 액체야. 도망치려고 돌아서서 집을 봐. 집은 새들로 뒤덮여 있어. 잠에서 깨어나. 아빠가 소리치고 있고 퍼덕거리는 소리가 들려. 찌르레기들이 어떻게 한 건지 몰라도 방 안으로 들어온 거야. 내 아기 침대에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 아빠가 셔츠를 흔들어대며 쫓아내고 있어. 엄마는 나를 안아올리고 다른 방으로 달려가 강하게 문을 닫아. 아빠의 비명소리에 이어 1분 후 총성이 몇 번 들려. 아빠가 엄마가 있는 방의 문을 열고선 짐을 챙기라고 말해. 전신에 긁힌 상처가 나 있고 피도 상당히 흘리고 있어. 오늘 밤엔 모텔에서 자자. 부모님이 서둘러 차를 타러 나오는데 참나무들이 새로 뒤덮여 있어. 모든 참나무의 모든 가지에 그 새들이 줄지어 앉아 있어. 이제 완전히 침묵한 채로. 엄마랑 아빠는 그곳에서 서둘러 도망쳐 나와. 엄마는 그 후에 아빠가 신부를 보내봐야겠다 결정했다고 말했어. 신부가 그곳을 축복했고 아빠는 우물을 부수곤 그곳을 메워버렸지. 엄마는 그날 밤 방에 숨어있을 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빠가 뭔가 이상한 것을 본 것 같다고 말했어. 아빠는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다시는 그 일을 꺼내지 말라고 말했지. 엄마가 나한테는 말하긴 했지만. 감마선 방출. 참 복권과도 같아. 정말로.
매일매일 우주 어딘가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몇 초 안에 태양이 평생 방출하는 에너지와 같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곤 하잖아. 심지어 일부 폭발은 모든 별의 에너지를 합친 것보다 더 크고, 그리고 아니, 만약 그런 폭발이 일어난다면 절대 그 근처에 있고 싶지 않을 거야. 이상하게도 폭발은 평범한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아. 그걸 보려면 감마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감마선 폭발이야. 은하계에 엄청난 양의 감마선과 X선을 방출하는 우주적 대폭발이지. 과학자들이 감마선 폭발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낸 것은 최근의 일이야. 감마선 폭발은 거대하고 죽어가는 별이 내부에서부터 블랙홀에 삼켜질 때 발생하는 현상이지. 한순간엔 거대한 별이 보이다가도 그 다음 순간에는 쏙 하고 블랙홀에 빨려들어가 사라지는 거야. 그 마지막 순간의 블랙홀은 거의 빛의 속도로 에너지 기둥을 뿜어내게 되고, 그게 바로 감마선 폭발이 종종 갓 태어난 블랙홀의 울음소리라고 불리는 이유야. 좀 덜 친근하지만 더 정확한 설명은 감마선 폭발은 블랙홀이 별을 먹어치운 다음 내뱉는 트름이다 라는 거겠지만, 다행히도 지금까지 이런 놀랍도록 경이로운 일들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먼 은하에서만 일어났었어.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무겁고 자전하는 항성들은 우리 은하에도 존재하거든. 적어도 하나는 폭발하기 직전이지. 그게 바로 용골자리 에타야. 열쇠구멍 성운이라고도 알려진 용골자리 성운에 위치한 아름답지만 죽어가는 항성계지. 다행히 용골자리 에타의 축이 우리 쪽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폭발이 우리에게 직접 닿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언제든 우리를 향해 있는 죽어가는 별을 발견할 수도 있지. 인기 과학 잡지 디스커버가 발표한 지구 생명체를 위협하는 20가지 현상 목록에서 감마선 폭발은 소행성 충돌에 이어 두 번째로 나와. 아서 C 클라크가 지적했듯이 감마선 폭발은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 외계 문명이 UFO를 타고 은하계를 탐험하기 훨씬 전에 감마선 폭발이 그것들을 쓸어버렸을 것이란 거지. 만약 감마선 폭발이 정말로 우리 은하 어딘가에서 번쩍인다면 종말은 정말 끔찍할 거야. 마치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지구 전역에 동시에 터지는 것과 같을 테니까. 한 1000광년 떨어진 곳에선 폭발의 장광은 태양만큼 밝게 빛날 거고, 잠시 후 우리 행성은 엄청난 양의 초고에너지 감마선과 X선에 휩싸일 거야. 맹렬한 폭풍이 대기를 불태워 숲은 타오르고 강과 호수는 끓어 없어질 것이며, 폭발이 맞닿은 쪽의 지구는 그 즉시 황폐해질 거야.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진 않아. 핵폭발의 그것과 같은 거대한 충격파가 지구를 휩쓸 것이고, 불의 벽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불태울 거야. 뭐 한 몇 마리의 물고기는 제외하고 말이지. 감마선 폭발은 진화를 리셋하게 될 거야. 심지어 우리 은하 너머에서 발생하는 폭발조차도 우리 건강에 좋지 않아. 그래, 뭐 폭발이 우리를 튀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쳐. 하지만 여전히 우리 대기를 엉망으로 만들 거야. 강력한 감마선은 우리 대기를 구성하는 분자를 질소와 산소 분자로 분쇄할 거고, 이 원자들은 다시 오존층을 파괴하여 우리를 태양의 치명적인 자외선에 노출시키게 만들겠지.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는다 해도 검된과 같은 검은 구름도 생길 거야. 대기권 높은 곳에선 그렇게 분리된 원자들이 이산화질소, 즉 갈색의 지저분한 가스로 결합하여 태양을 덮을 것이고, 우리는 대규모의 핵겨울을 겪고 끔찍한 기후재앙으로 죽게 될 거야. 설상가상으로 아무도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정확히 알지 못해. 한편으로는 우리 지구를 손상시키는 감마선 폭발은 평균 1천만 년에 한 번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 그리고 이는 우리 지구가 선사시대에 수많은 폭발을 견뎌냈다는 것을 의미하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감마선 폭발이 언제 우리를 강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야. 수백만 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지. 포베글리아 섬. 안녕 얘들아. 나는 평생 동안 상당한 양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해왔고, 여기에 몇 가지를 올려볼까 해. 귀신 나오는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출몰하는 곳 포베글리아를 방문했던 것까지 모든 걸 말이야.
첫 번째 이야기로 포베글리아 섬에서의 경험과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공유할게. 섬의 역사. 포베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출몰하는 곳 중 하나야.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베네치아 석호에 있는 이 작은 섬은 전쟁으로 파괴되기 전까지는 자체 정보가 있었어. 지금은 관광 코스에 포함되어 있지만 직접 방문할 수는 없어. 방문객은 허용되지 않거든. 그 저주받은 섬의 항공사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자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갔는데 베네치아에선 포베글리아가 그 해결책이 되었어. 시체는 섬으로 옮겨져 큰 시체 구덩이에 버려졌고 일부는 불태워졌어. 하지만 거기서 더 악화되어 살아있는 병자들까지 섬으로 끌려와 썩어가는 시체들이 있는 구덩이에 버려졌고 죽도록 방치되거나 불태워지게 되었지. 섬의 기반에 사람의 유해가 쌓여서 어부들은 시신의 일부를 건져 올리게 될까봐 이 지역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더라고. 전쟁과 전염병만으로도 이미 이 끔찍한 섬에 귀신이 들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어 보이고 실제로 그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머지않아 새로운 사람들이 섬에 유입되었어. 섬에 병원이 세워졌고 오늘날까지도 그 건물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사용되지는 않아. 환자들은 종종 방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호소했어. 특히 잔인했던 한 의사는 환자들이 광기에 빠져드는 것을 지켜보며 환자들의 망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는 인간의 정신을 뇌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육체적으로 그리고 환자들을 관찰 건물로 보내 고문을 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도 실험을 시작했지. 그 시설에는 유령이 나오는 소각실과 영안실도 있었어. 결국 의사는 본인도 직접 혼령을 보기 시작했고 종탑에서 뛰어내려 혹은 던져져 죽음을 맞이하게 돼. 소문에 따르면 그는 지금까지도 그 탑의 벽돌 뒤에 갇혀있다고 해. 어떤 사람들은 늦은 밤이 되면 아직도 종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귀신을 믿건 믿지 않건 이쯤 되면 사람들이 포베글리아에 대한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이곳이 악이 도사리는 장소인진 몰라도 비극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면 분명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다시 사용될 예정인 듯해. 검색 좀 열심히 하다보면 이 섬에 관광객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 계획이 있다는 걸 찾을 수 있거든. 사람들은 안식에 들지 못한 시체 위에 세워진 이 섬에 가족들을 데려오고 싶어 하고 있어. 무슨 공포영화 같은 일이라도 겪을 일 있나. 내 이야기. 나는 항상 초자연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관심이 많았어. 어린 시절 5살에서 16살 무렵까지 유령에 시달렸던 경험 때문이었지.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야. 처음으로 내가 저주받은 섬에 대해 알게 된 건 텔레비전을 보다가였어. 흥미로운 이야기가 바로 내 관심을 끌었지. 하지만 그 이후론 자세히 알아보지도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어. 몇 년 후 나는 미 육군에 입대했고 내 첫 근무지는 이탈리아 피첸체였어. 당연히 난 신이 났어.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 중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사람은 흔치 않고 하물며 3년 동안 사는 사람은 더더욱 드무니까. 이탈리아에서 1년 정도 살던 어느 날 미국에서 봤던 그 프로그램이 생각났어. 그리고 마침 나는 베네치아에서 20분 거리에 살고 있었고 나는 부대에서 간이 큰 사람 몇 명을 모아 섬에 대한 이야기와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유령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줬어. 내 이야기는 걔네들한테 유령 현상의 신비로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주말에 함께 베네치아 여행을 가자고 설득할 수 있었지. 인원은 총 5명. 당시 내 여자친구였던 아냐, 로저 올베라, 리치 스푸어, 클리엔, 그리고 나. 우린 카메라랑 시계, 휴대폰, 그리고 돈을 챙겨갔어. 올베라와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베네치아에서 만나기로 하고 아냐와 나만 기차를 타고 베네치아로 향했지. 도착했을 때 아냐는 물 위의 도시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 우린 기차역에서 나와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아담하고 고풍스러운 호텔로 가 주말 동안 머물 방을 잡고 위층으로 올라가 짐을 풀었어. 베네치아 기차역에서 나오면 처음 보이는 건물. 당시 공사 중이었어. 그 후 우리는 이 경이로운 도시를 탐험하기 시작했어. 가장 가까운 보트버스에 올라 종점으로 향했지. 베네치아의 길거리는 전부 물이라 그곳엔 우리의 버스 정류장처럼 도시 곳곳에 작은 선착장이 있었어. 종점에서 내려 웅장한 산 마르코 광장으로 걸어갔는데 거기서 아름다운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자니
위쪽 발코니에 실물 크기의 대리석, 말 조각상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 그 발코니 위로는 수많은 성인들의 조각상들이 아래쪽 군중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우린 교회에 들어왔고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과 이미지들을 벽에 금빛으로 장식한 숨막힐 듯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어. 교회를 나서자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 올베라였지. 그와 다른 사람들이 베네치아에 도착했기에 우리가 어느 호텔에 묵는지 알려주고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 버스를 타고 다시 이동한 후 아냐와 난 호텔에서 친구들을 만났어. 동네 음식점에 들려 파니니 몇 개로 배를 채우고 저녁 식사 후에는 동네 클럽 몇 곳을 돌며 밤새도록 파티를 즐겼지. 다음날 아침 모두 전날 밤에 숙취에 찌든 몸으로 잠에서 깨어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러 나왔고, 그 후 늦은 오후까지 관광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 저녁을 먹는 동안 포베글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흥분해서 당장 그곳으로 가고 싶어 했어. 탐정 기질이 있는 난 베네치아 주민들 몇 명을 인터뷰해서 그 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지. 머지않아 난 이탈리아인과 미국인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 만약 귀신이 나오는 집이 미국 동네에 있다면 10대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싸구려 스릴을 즐기러 한 번쯤은 그곳으로 갔을 거야. 하지만 이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았어. 어디서 유령이 나온다 하면 그곳을 멀리했지. 베네치아 정부는 심지어 그 섬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아무도 출입할 수 없게 해놓기까지 했어. 심지어 카라비니엘이, 그러니까 이탈리아 경찰까지 낮에 섬을 순찰하지만 해가 떨어지자마자 떠난다고 해.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포베글리아는 단순한 유령의 집 따위가 아니야.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방식으로 고문당하고 불구가 되고 살해당한 사악한 어둠의 장소지. 지역 주민 몇 명을 인터뷰해봤지만 그 섬에 대해 이야기해줄 사람은 거의 없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접근하지 말라고만 할 뿐이었지. 내가 프런트 데스크에 있던 우리가 묵던 호텔에 지배인에게 물어봤을 때였어. 실례합니다. 내가 말했어. 친구들은 모두 근처에 서 있었고 지배인은 빠르게 우리를 향해 돌아서서 특유의 세일즈맨 미소를 지었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가 짙은 이탈리아 억양으로 대답했어. 포베글리아 섬에 대해서 뭐라도 알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겁먹은 표정으로 바뀌었고 근처에서 일하던 호텔 관리인은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는 거의 겁먹은 듯한 몸짓으로 멀어져 갔지. 베네치아에는 그 외에도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매니저가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말했어. 그러고 긴장한 듯 베네치아 지도를 꺼내더니 우리가 방문해볼 만한 웅장한 교회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어. 그가 지역 교회 중 한 곳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동안 내가 끼어들어. 이미 다 봤어요. 저희는 지금 포베글리아로 가보고 싶거든요. 거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니저가 아주 불안한 어조로 재빨리 말해. 그의 미소는 또다시 사라지고 거의 화난 듯한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 저도 알아요. 네가 말해.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매니저가 말을 끊었고 그러곤 긴장하고 격양된 몸짓으로 방을 박차고 나왔어. 친구들을 보니 걔들 또한 모두 놀란 기색이었어. 그 참 이상한 반응이네. 난 속으로 생각해. 친구들이랑 난 호텔을 나와 보트택시 조종사 몇 명에게 다가왔지만 전부 우릴 데려다주길 거부했어.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는 거절에 우리는 거의 포기할 뻔했지.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 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수상쩍어 보이는 택시기사한테 다가가 그곳까지 데려다달라고 부탁했어. 다행히 그 택시기사는 러시아 사람이었고 지역 전통이나 미신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였지. 그는 왕복 100유로에 해주겠다고 했고 우린 신이 나서 주머니를 뒤져 비용을 지불했어. 스푸어가 동네 가게로 달려가 거기서 마실 와인 한 병을 사왔고 우린 신이 나서 택시에 올라 와인을 따고 출발했지. 배에서 30분쯤 지나자 검푸른 빛이었던 하늘이 검은색으로 변했고 밤이 찾아왔어. 우린 데려다줄 택시기사를 찾은 거에 너무 신이 나서 시간이 얼마나 늦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수평선을 가리켰어. 바로 거기에 있었어. 저 멀리 나무들로 가득한 어두운 섬을 볼 수 있었고 우거진 나무 위로 삐쭉 솟아오른 정신병원 종탑의 실루엣이 보였지. 그 미친 의사가 보이지 않는 손에 밀려 죽음에 이르렀던 바로 그곳이 말이야. 포베글리아 섬,
우리가 보트에 타고 그곳에 접근할 때쯤 밖은 거의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 첨부한 사진은 그 섬과 무시무시한 종탑의 또 다른 사진이야.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 그 무시무시한 섬에 다다르며 우리 모두는 침묵 속에 서 있었어. 저 멀리 건물들의 섬뜩한 실루엣이 우리 앞에 서 있었고 거기 서서 그곳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그 침묵은 친구의 목소리에 깨지게 되었어. 야, 방금 내 핸드폰이 꺼졌어. 거짓말이 아니었어. 섬에 가까워지자마자 모두의 핸드폰이 꺼졌던 거야. 신호가 안 잡혔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 안 하고 우리 모두의 핸드폰이 꺼졌고 다시 켜지지 않았어. 모든 핸드폰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꺼지는 게 마치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통과하는 것 같았지. 이때쯤 우린 거의 섬에 다다랐어. 좁은 폭우로 들어서자 정박해서 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계단이 눈에 들어왔고 보트 운전수가 계단까지 천천히 다가간 다음 보트의 엔진을 껐어.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살면서 정말 무서운 경험을 많이 했고 온갖 소름 끼치는 심령 스포츠라도 많이 가봤지만 포베글리아 섬은 확실히 사악한 기운이 감돌았어. 귀신 들린 집이나 묘지 등에 가면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전반적으로 불편한 기분이 들곤 하잖아. 근데 포베글리아 섬은 그것보단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라는 느낌에 더 가까웠어. 하지만 이곳을 꼭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은 우린 그 모든 느낌들을 무시하고 섬을 탐험하러 배에서 내렸지. 이때쯤 이곳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한 우리 운전기사는 완전히 겁에 질려 난리도 아니었어. 그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서둘러 곧 출발할 거야, 오케이? 라고 소리쳤어. 이제 우린 유령이 득실거리는 외딴 섬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이 우릴 버리고 튀는 것까지 걱정해야 했지. 알아둬야 할 게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핸드폰은 심지어 켜지지조차 않았고 그래서 난 나머지 일행에게 그 남자가 우리를 떠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해 우리 중 한 명 또는 우리 모두 보트 가까이에 있을 것을 제안했지. 섬은 아주 어두웠어. 유일한 빛은 머리 위의 보름달과 우리 중 한 명이 사진을 찍을 때 가끔씩 비치는 카메라 플래시 뿐이었어. 우리 중 3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마구잡이로 셔터를 눌러대고 있었지. 섬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어. 새도 귀뚜라미도 동물도 아무것도 없는 게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 운전사는 투광등을 켜고 모든 건물을 미친듯이 비춰대고 있는데 그가 극도로 겁먹었다는 건 확실해 보였어. 우리는 본관 입구까지 걸어가 몇 장의 사진을 찍었고 플래시는 바닥에 잔해가 널려있는 거대한 방을 비추었어. 약 10분 동안 관광객처럼 건물 앞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어. 누군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권했지만 문과 창문에 봉쇄장치처럼 보이는 것이 걸려있어서 포기했고 우린 계속해서 건물들과 불길한 종탑의 사진을 찍었어. 그때 내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끔찍한 비명이 칼날처럼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고 그게 무슨 소리였는지 이해하는 데엔 잠시 시간이 걸렸지. 모두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고 방금 들은 소리에 대해 채 이야기해볼 새도 없이 섬 전체가 순식간에 비명들로 가득 찼어. 보트 조종사는 완전히 겁에 질려고 우리 모두는 정신없이 배에 뛰어올랐어. 조종사는 바로 시동을 걸지 못했고 우리 모두 겁에 질려 안절부절 못했지. 그러다 마침내 엔진이 시동되었고 우리는 섬에서 빠르게 멀어져 갔어. 하지만 비명소리는 계속되었고 마치 우리를 둘러싸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 그러던 그때 섬에서 멀어져 가던 중 멀리서 종이 울리기 시작했어. 이건 우리를 더 겁먹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종탑에는 더 이상 종이 없었기 때문이었어. 종은 섬이 폐쇄되면서 철거된 상태였지. 섬을 벗어나자마자 이상하게도 모든 휴대폰이 다시 켜졌어. 집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댔어. 빛은 차에 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모두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서둘러 사진을 현상했어. 우린 친구들한테 섬을 자랑하려고 사진을 찍은 거였는데 그러나 사진 중 하나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무언가가 찍혀 있었어. 사진을 살펴본 난 우리가 카메라로 유령을 찍었음을 알아차렸어. 오브나 먼지의 반사 따위가 아닌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땐 그곳에 없었던 남자의 실루엣 말이야. 전문 사진작가 3명한테 사진을 보내봤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어.
그 남자는 반투명해. 이 게시글의 두 번째 사진에서 한번 찾아봐. 어쨌든 섬을 떠난 후에도 함께 갔던 사람 중 일부는 집에 있는 동안 이상한 일들을 겪었어. 마치 무엇인가 우리를 따라오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야. 누구는 항상 불안감을 느꼈고, 누구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고, 또 누구는 집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했어. 조사해봤지만 물방울이나 누수는 어디에도 없었고 말이야. 게다가 그 일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집에서 같은 밤에 일어났었지. 정리하자면 내 생각에 포베글리아는 귀신이 들린 거에 영역을 넘어섰고, 그 섬에는 진정한 악이 존재하는 것 같아. 20분 정도밖에 머물지 못해서 아쉬울 따름이지. 꼭 다시 한번 더 가보고 싶지만 그땐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겠어. 당시 우린 손전등이나 다른 장비도 없이 오로지 카메라만 들고 갔었거든. 다시 나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내 인생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해. 사진이 훨씬 더 많은데 지금 당장은 찾을 수가 없네.